시종을 일관 주디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난 보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본인의 감정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디의 눈치를 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겪는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성이 성장하려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시현님. 안녕하세요. 주토피아2 재밌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No problem. 주토피아2에서 닉과 주디가 이제 파트너 상담 같은 걸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애니어그램으로 상담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딱 볼 때 그 생각했거든요. 아, 시온님이라면 이 사이를 확실하게 문제점을 짚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렇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독의 제작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떠올린 질문이 있대요. 만약에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 다른 커플이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관계적 허니문이 끝났을 때 닉과 주디는 이걸 어떻게 수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게 주토피아2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토피아2에서는 이거다, 파트너십. 요거를 방점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면은 재밌게 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캐릭터는 닉 와일드. 닉 같은 경우에 돋보이는 거는 능글맞고 화술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임기응변의 천재입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따지면 7번 유형으로 보입니다. 7번은 고조편에서 설명했듯이 머리형이다 보니까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특히 닉은 전직 사기꾼 출신이다 보니까 심리에도 되게 능한 면을 보입니다. 1편의 막바지에서 다리 다친 주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 좀 불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최종 보스를 속이고 엿먹일 방법을 완벽하게 구상해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작전 계획 능력도 탁월하고요. 임기응변도 좀 탁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7번 유형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이 친구들 재밌습니다. 유머러스하고요. 재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위기를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닉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던지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닉이 2편에서 체포당해 수송 차량에 올랐을 때 주디는 어딨냐는 그 윈드 댄서의 말에 걔는 토끼니까 모자에서 꺼내보시지?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닉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또 유머를 회피하려는 행동은 7번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곳에 머리를 빨리빨리 잘 쓰거든요. 머리가 잘 들어가서. 2편 초반에 주디가 상담을 받을 때 되게 불안해서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고 스탬핑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리를 떨면서. 그때 이게 상담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파트너 닉의 무관심한 기질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당하자마자 닉도 전곡을 찔려서 표정이 굳거든요. 정서적으로 어쨌든 좀 풍부하지 않은 유형이거든요. 7번은. 애니어그램 중에서도 특히. 감정이 덜 발달돼 있는 유형이 3번, 7번, 8번 이 어설티브 유형들인데 얘는 감정을 잘 처리하지를 못해요. 감정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 닉의 태도가 주디 입장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였을 수 있겠다. 7번은 감정을 회피하다 못해 분노도 좀 잘 못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정확히는 뭔가 감정을 느끼기 전에 웃어버려요. 그래서 웃어서 자꾸 넘기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1편에서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주디가 그걸 위로하려고 손을 잡거든요. 그때 닉의 반응이 어땠냐?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농담하면서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약간 진지해질 순간에 자꾸 농담으로 회피하고 가벼움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이게 약간 7번들의 기본 상태라는 거죠. 농담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관계에서도 너무 깊어지기 전에 출구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닉이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여우라는 이유만으로 초식 동물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입먹이를 강제로 시움당하고 괴롭힘을 받아서 큰 트라우마를 얻었죠. 그 이후로 닉은 두 가지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첫째, 남들에게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둘째, 만약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어차피 그들은 변하지 않으니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자. 머리형의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7번 유형은 특히 내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7번은 가만히 있고 정체되어 있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고통 속에 갇혀있으면, 슬픔 속에 갇혀있으면 내가 여기에 마치 잠식당하고 갇혀있을 것 같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끼거든요. 오히려 그걸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와 나의 외부 경험과 관심을 주위로 돌려서
다른 데다가 집중해서 뭔가 유쾌한 감정이나 만족감을 얻는 거에 자신의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7번 같은 경우엔 어린 시절부터 고통이나 불편함에서 도망치는 걸로 대처를 해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잃어버린 낙원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잃어버린 낙원이 상징하는 건 부모가 제공하는 안식처, 마음 편히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맡기는 곳, 엄마와의 유대감, 연결감을 느끼는 근원이에요. 그런데 7번들은 성장하다 어느 시점에서 부모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구나. 나의 필요는 내가 스스로 충족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전략은 잃어버린 낙원의 행복을 강박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만족감과 유쾌감을 얻기 위해 외면에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 다른 어느 누구도 날 돌봐주지 않을 거다. 스스로 불안을 잠재울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걸 주지 않는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부모 때문에 만족감을 다시는 얻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머리형들은 이 안식처가 탄탄하지 않다, 나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 불안감에 근거한 모든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라는 안식처와 연결이 상실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7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게 가치관이 이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거다. 보통의 7번들은 낙관주의자,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면모가 돋보이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낙관성과 이상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냉소적이고 기대를 깎아내리고 이상조차 위험한 것으로 보는 거죠. 왜? 이 이상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이건 닉이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 같은 거예요. 닉은 이런 현실의 모순 같은 걸 어린 시절에 일찍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현실적이고 좀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점차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주디와 함께 서서히 성장해 나가게 되죠. 이 편에서 반복적으로 닉의 행동이 좀 일관돼 있어요. 주디보다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해요. 그리고 최악의 가능성을 항상 계산하면서 이쯤에서 빠지자, 제발 멈추자, 위험하다 이러면서 주디를 말리고요. 맞아요. 파트너인 주디를 보호하려고 현실적 판단 안에서 주디를 제어하는 제어장치 역할을 하죠. 주토피아라는 나라의 거대한 영웅이 되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닉은 주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건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 이런 가치관이 너무 위험한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시정일관 주디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난 보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똑당했어요. 그리고 독단 끝에 막 죽을 위기까지 겪어. 그 질식사기 직전까지 하잖아요. 난 보면서 닉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도 화를 안 내. 내가 말했잖아. 7번들은 화조차 애초에 잘 안 낸다고. 그게 뭐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성 때문에도 있긴 하지만 난 진짜 진짜 보살이다 참.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주디 뭐라고 말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쫓아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닉이 잘못했다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닉이 기가 막혀서 못 참고 발끈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사과를 해야 될 건 그쪽인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목숨 위험했잖아. 이렇게 지적하니까 주디는 나도 역시 너 때문에 뱀을 놓쳤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쟁이 발생하죠. 난 여기서 주디가 왜 큰 소리를 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모르진 않았어. 왜 큰 소리를 치는지 정말 답답했지만 모르진 않았어. 다음 시간에 말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마 애니오그램으로 풀어줄 수 있으시나요? 당연하죠. 애니오그램 대체 뭘까? 근데 나도 내 그림자를 주디한테 봐서 그런지 너무 답답하더라고. 내가 많이 독단적이어서일까? 뭐 아무튼 간에 자꾸 무모하게 목숨 걸면서 계속해서 닉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닉이 또 화를 안 내고 녹음된 펜을 돌립니다. 난 정말 멍청한 쫓기야. I am dumb bunny. 이 계속 틀면서 약간 말없는 시위를 벌이잖아요. 닉이 참 7번의 전형적인 감정 회피 패턴을 보이더라고. 정확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디가 오히려 화내. 그거 우리의 관계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물건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닉이 난 그냥 우리 묘비명 어떻게 쓸까 생각했을 뿐이야. 약간 좀 비아냥되는 듯한?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면 그걸 비아냥거리고 농담조와 시비조로 바꿔서 치환해서 감정을 표현해버려요. 이것도 7번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유머도 약간 지능적인 특성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자꾸 이 감정을 정확히 분노면 분노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른 걸로 치환해버리는 거죠. 지능적인 측면이라고 하셨는데 7번이 평균 언어 지능 자체는 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 유머라는 게 맞아. 언어와 언어의 그 취치함이라고 할까요? 맞물리지 맞아. 않는 그 미묘한 마찰을 이용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봤던 7번 유형들이 떠오르는 몇 명 있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똑똑하잖아. 맞아요. 개그맨들이 7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약 올리거나 괴롭히거나 비아냥대는 게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걸 정말 잘하는 그치. 것 같다.
아, 이것도 나 마음 아팠어. 이제 신랑이 끝에 둘의 기념비적인 당근펜을 절벽 끝에서 떨어뜨려. 그래서 박살이 나요. 아작이 나버리니까. 어쨌든 닉에게도 보물이잖아요. 본인도 되게 아끼는 물건이었을 텐데 본인도 속상할 텐데 주디의 눈치를 봐요. 본인의 감정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주디의 눈치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이제 경찰들이 떨어뜨린 펜을 보고 주디와 닉을 막 추격해 들어오잖아요. 닉은 도망가자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주디가 아니 나 이거 지금 증거 모았어. 사건을 해결하기 전까지 떠날 수 없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네가 이 사건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네가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주디에게 일침을 놓죠. 이게 주디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주디 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충격을 받은 주디는 아,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좌절하고 거리를 두죠. 제가 이제 애니 코치로서 닉의 말을 이제 7번식으로 해석했을 때 너가 영웅처럼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 이 말은 비꼬는 게 아니라 냉소가 아니라 제발 죽지 마 라는 어떤 7번식 절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7번식이 계속 말했듯이 감정을 잘 직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 못해요. 닉은 네가 없어질까봐 무섭다, 너를 잃을까봐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을 못하니까 대신 주디가 가진 이상을 부정하고 의미를 깎아내리고 현실을 들이밀죠. 자, 근데 이거 어떤 유형이 잘하는 거였죠? 바로 1번 유형이 잘하는 거였습니다. 왜? 7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7번은 1번의 그림자 방향으로 분열해버리니까. 그래서 1번들의 미성숙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상대의 가치관을 비판하게 되죠. 근데 이것조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닉이 분열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순간에 네 방식이 틀렸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주디로서는 존재 방식을 부정해버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죠. 당근펜이 닉으로서 마지노선의 도피처가 아니었을까? 하나의 장치였던 것 같아요. 좋은 메타포였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둘의 멘탈도 같이 와사삭 맞아. 나버린 거죠. 니블스 기억해요? 지하 감옥 장면에서 보면은 니블스가 물어보거든요. 주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데요? 그러니까 닉이 그게 우리가 너무 다르대요. 그럼 그 전에 당신은 또 뭘 했는데요? 아주 심리 코칭을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 잘하더라. 이 친구 저희 북클럽에 초대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 워크숍에 초대하겠습니다. 앞니가 너무 커서 거절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되짚어가는 거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럼 그 전에 당신은 또 뭘 했는데요? 닉이 뭐라고 대답하냐? 고작 사건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고작 사건이라는 게 야, 너 고작 사건에 왜 목숨을 걸어? 이 말이 아니라 사건 때문에 주디, 네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다. 사실 늘 혼자 살아온 닉한테 주디는 처음으로 사귄 진정한 친구였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 주디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만하자, 나오자, 도망가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 다시 재회하게 된 둘은 자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무려 닉이 먼저 주디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주토피아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닉이 먼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 거. 뭐라고 말하냐? 있지, 난 우리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나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때로는 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데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서툴어. 아마 평생 혼자 지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널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일이었다고 말도 못하고 네 기 가지고 농담이나 했던 거야. 네가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다고 했던 건 사실은 네가 그러다가 정말 혹시라도 다칠까 봐요. 왜냐면 나한테는 주디 네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 닉형. 아니 이게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 하나 말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닉이 이걸 매우 더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평소 언변이 좋고 능청스러운 성격의 1인자잖아요, 닉이. 그런 닉이 이 주토피아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말을 더듬으면서 했던 말이야, 이게. 그러네. 유일하게 말을 더듬으면서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진짜 이거 딱 하나예요. 닉이 주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장면 하나로 다 보여준 거죠. 굉장히 재밌네요. 그런 줄은 또 몰랐어요. 둘이 같이 말하다 보니까 막 더듬는지 몰랐거든요. 닉이 말을 더듬는 이유는 이 장면에서 닉이 그 어떤 방어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닉이 성장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어요. 7번의 그 방어 기제를 전부 내려놓고 성장 방향인 5번의 성숙한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 많지 않아요. 말을 꾸미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감정을 꺼내려고 해요. 그 상태에서 필요 이상 설명하지 않는데 그 전부를 다 했어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닉의 고백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그 어떤 미사 여구도 방어 기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진심이니까,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 7번이라는 사람들이 신뢰가 쌓이면 얼마나 충실하고 든든한 파트너로 변할지 그 잠재력을 보여줬던 장면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디는 닉에게는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지 않은, 붙잡고 싶은 미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평생 써오던 그런 재치와 농담을 내려놓고 말까지 더듬으면서 진실을 전한 거죠. 이게 닉 와일드라는 캐릭터가 정말 이 상처 입은 애니어그램 7번이었다가 성장한 7번의 모습, 그 서사까지 보여주는 굉장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성격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그림자로 내 성격 유형을 찾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나의 성격을 고착화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왜 이랬을까? 내가 정말 극복해야 하는 그 지점은 어딜까?를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나는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애니어그램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소개서에 쓰듯이 나의 특징은 이렇고 나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부족한 지점이 어디지? 내가 자꾸 매여서 내 그림자가 이 현실에서 나타나서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지? 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애니어그램만한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융심리학파의 정신분석학이랑 비슷한 면도 있어. 자꾸 자기를 파헤쳐 나가고, 그리고 그 근원은 결국에 내 부모로부터 파생된 그림자거든요. 내가 왜 불안감이 내 행동의 근원이 되었을까? 내 성격의 근원이 되었을까? 그럼 그 불안감이라는 건 결국에 어린 시절의 분리불안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내 부모와 얼마나 연결돼 있었는지,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안정감과 연결감을 느꼈는지. 근데 그게 끊어졌으니까 이 머리형 중에서도 특히 7번들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부터 있었던 수피즘에서 시작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유형들이 내려왔고, 이런 타입에서는 이런 게 핵심 과제고 하는 것들을 패턴화, 유형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 지도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나는 여기에 속하고 이 유형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르고 사람을 어떻게 9가지로 나누냐. 물론 애니어그램 더 정확히 파보면 한 500가지 가까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몇십억인데 500가지로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핵심적인 결핍이 무엇인지, 나의 방어기제가 뭔지, 나의 두려움이 뭔지, 나의 그림자가 뭔지, 그거가 패턴화로 정착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자기 유형을 알 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유형을 알고 그때부터 진짜 내가 마주해야 할 것, 내가 성장하기 위해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진짜 깨달아 나갈 수 있거든요. 마치 결혼 생활 같네요. 나와 하는 결혼 생활인 거죠. 이야. 나에게로 찾아가는 여정의 보물지도를 얻게 되면은 진짜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진짜 단언해서 말하는데 나랑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랑도 관계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타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정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애니어그램 코치로서 닉에게, 아니 닉뿐만 아니라 닉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잘 마주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겪는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것? 맞아요. 바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대체로 자기 감정을 회피하고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도록 키워져 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보통의 남성들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낯선 사람이고요. 그저 돈, 권력, 지위 같은 거를 쫓다가 그 돈, 권력, 지위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에요. 특히 남성들이 더 그래요. 20세기 영국 시인인 필립 라키는 보통의 남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따르는 일에 무력하게 짓눌리고 표류하며 한때는 삶을 달콤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채 나이듦과 무능력이 어두워져 가는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의 삶이네요. 남성들이 심리 상담 받으러 오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여러 번 애니어 코칭을 진행하면서 남성 참여자들한테 지금 기분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감정이나 기분을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내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번도 자꾸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거기로 도망치려고 하잖아. 이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남성이 성장하려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자기 내면 안에 아니마. 융이 설명한 남성 안의 여성성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남성 안의 여성성은 뭐냐? 내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성숙한 여인들처럼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여성과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남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용하는 거? 여자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외부의 여성은 단지 그 남자들이 투사한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일부만 만족시킬 뿐이죠. 그럼 만족시키지 못한 다른 건 어디겠냐? 내가 스스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분석학가 로버트 호키의 저서 중에 남성의 꿈, 남성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남성이 치료 세션에서 자기 감정을 내재화하고 실제로 감정을 직면하는 데까지만 해도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1년이 걸린대요. 평균적인 여성들이 치료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그 시점까지 오는 데만 해도 남성들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남성들이 자기 감정과 자신 안에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적인 측면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남자가 그냥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1년씩이나 투자하겠어요. 여러분이면 그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남성들이 길을 잃고 감정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치, 왜냐면 남자들은 돈, 지위, 권력을 갖추라고 주입당했기 때문에.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남성들 역시 가부장제의 희생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난 진짜 남자들도 불쌍해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남성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세뇌당해왔잖아. 이렇게만 주입당해왔으니까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아. 아,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당신은 상위 5%의 남성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지? 내 기분은 지금 어떻지? 내 기분이 좋아지려면 나 자신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시호님의 애니어그램 코칭을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남성들보다 1년 앞서서 지금 출발하는 셈이랑 마찬가지네요? 일단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회피예요. 회피고 방어 기제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면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란 말이야. 굳이 내 거 신청 안 해도 돼. 근데 그 과정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물론 혼자 하면 더 회피하기 쉬우니까 함께하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나의 감정을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보자가 제가 모집했던 그림자 워크샵이었던 거고. 아무튼 간에 스스로한테 겸손하십시오. 스스로한테 겸손하게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이 답하도록 허락하세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어떤 본능이 아니라, 내 작은 제임스가 아니라 내 마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제임스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만 내면에서 심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외면에서 나타나서 또다시 반복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형편없는 파트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그 약속부터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초대는 받았지만 정작 가보지 못한 그 약속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키워준 이 외면의 껍질을 떼고 나면 내가 누군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걸 새롭게 물어봐야 하거든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나를 가로막는 내 내면의 콤플렉스를, 내 내면의 감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요.